안녕하세요. 손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9강, 바로 1930~40년대 국외 무장투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라 프린트는 똑같이 48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도 78에서 81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죠? 네, 1930~40년대 국외 무장 독립운동 첫 번째 시간이었고, 핵심적으로 배운 내용은 일단 한인 애국단이었죠. 그죠? 한인 애국단을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느냐? 김구가 1931년에 국민대표회의 이후로 국민대표회의 실패 이후 침체되던 임시정부를 부활시키기 위해, 부흥시키기 위해 만들었던 게 한인 애국단이다. 어떤 활동을 했다? 이봉창, 윤봉길 기억하나 그랬죠, 여러분들? 이봉창은 일왕을 암살하려 그랬으나 실패했고, 그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일본이랑 중국이 만주사변으로 전쟁 중이어서 중국 언론이 아깝다 라고 보도를 했고, 그걸 빌미로 일본이 상하이를 쳐들어가서 먹어치웠죠, 그죠? 그래서 상하이에서 전쟁 축하, 그 승전 축하 파티를 열 때 윤봉길이 수통폭탄을 빵 하고 터뜨렸죠, 그죠? 그 이후 대성공을 거두고, 그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 이후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와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공부했어요. 그 다음 뭐 봤죠? 네, 30~40년대 만주지방에서 있었던 국외 무장투쟁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자유시참변 이후로 만주에 돌아왔던 독립군들이 군사정부를 만들어요. 그죠? 공화주의 자치 군사정부를 만듭니다. 무려 3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게 뿌리 난 일본이 중국이랑 손을 잡죠. 미스야 협정.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으로 일본과 중국의 탄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3부가 통합운동을 벌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못하고요. 둘로 합쳐지게 되죠. 북만주의 혁신의회, 남만주의 국민부. 이 혁신의회에서 가지고 있던 군사 조직은 한국독립군 사령관은 지청천. 남만주 국민부에 있던 군사 조직은 조선혁명군 사령관은 양세봉. 이렇게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경제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품 판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전쟁을 하고 제일 먼저 어디를 쳐들어가요? 만주로 쳐들어가죠. 그게 바로 만주사변. 그 결과 일본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이제 팀을 먹게 되죠. 무슨 작전? 한중연합작전. 그래서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중국군과 연합해서 싸웠던 전투가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그리고 조선혁명군을 이끌던 양세봉이 이끌던 조선혁명군이 중국군과 연합해서 싸운 전투가 영릉과 흥경성 전투 해서 이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함께 기억해 두라고 했죠. 다 자료로 나옵니다. 이 전투 이름을 묻는 거는 거의 안 나와요. 이게 이제 군대 이름이나 사령관 이름을 묻거나 30~40년대라고 하는 시대 상황이나 한중연합작전을 묻는 게 큰 틀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열심히 싸웠지만 이 만주를 지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만주는 누가 차지했다? 일본이 차지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그 뒷이야기, 이 만주를 빼앗긴 그 뒷이야기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48번 프린트 뒷장을 넘기시면 이 지도가 나올 거예요. 여기 공부하는데 여러분 독립운동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차근차근 정리하면은 정말 어렵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일본이 여러분들 만주를 쳐들어가죠, 그죠? 상품 판매 시장을 확보하고자 중국을 타겟으로 삼고 제일 먼저 만주로 쳐들어갑니다. 만주사변이 터집니다. 그래서 만주를 먹어치워요. 그래서 이 만주에 있던 중국군과 독립군들이 다 어디로 넘어와? 이제 이 만주를 버리고 중국 관내 지방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이 관내, 관에 구분하는 게 뭐냐면, 만리장성 아시죠, 여러분들? 만리장성. 만리장성의 바깥 지방을 관외, 이 관이 만리장성을 말해요. 산해관. 이 만리장성의 바깥쪽을 관외지방이라고 그러고, 이 안쪽을 관내지방이라 그래. 이제 이 만주에 있던 독립군들이 어디로 넘어온 거야? 이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 이 관내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제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 일본이 만주만 차지하고 배부르다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일본도 어디로 따라 들어올까? 일본도 만리장성을 넘어서 이 중국 관내, 이 중국 본토 지방으로 쳐들어옵니다. 이제 전쟁의 무대가 이 중국 본토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고 본격적인 이제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본과 이 중국의 전쟁은 만주사변을 포함해서 이 관내 지방까지 이어진 전쟁은 누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본 같은 조그마한 섬나라랑 이 중국이랑 싸우면 당연히 중국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이 만주를 포함해 관내 지방 모든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중국을 짓밟고 있었어요. 당시 전쟁이. 그럼 왜 이렇게 거대한 중국이 일본 같은 조그마한 섬나라에게 쪽도 못 쓰고 깨지고 있었느냐? 그건 여러분들 그 당시 중국이 하나가 아니었어. 여기 왼쪽에다 써봅시다. 당시 중국은요, 여러분들 둘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뭐랑 뭐로 분열되어 있었냐? 여러분, 당시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국민당이 여러분들 바로 민족주의 세력이었고요. 이 공산당이 여러분들 바로 사회주의 세력이었어. 우리나라랑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도 민족주의, 사회주의 갈라져가지고 막 갈등이 있었잖아. 똑같았던 거야, 중국도. 그러니까 나라가 좀 더 쪼개지니까 일본에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들 공산당의 근거지가 어디였냐? 여러분 이거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막 두 개의 강이 있죠.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 흐르는 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황허강이라 그래요. 황허강. 그리고 이 남쪽 지방에 흐르는 이 강을 우리가 창장강이라 그래요. 양쯔강이라고도 하고. 이걸 내가 굳이 왜 말했냐? 이건 고등학교 가서 잘 많이 나와, 얘들아. 이 황허강의 북쪽을 화북지방이라 그래요. 황하의 북쪽이라 그래서 화북지방이라고 하거든. 이 화북지방이 공산당의 근거지였어요. 여기가 이 화북지방이 공산당의 근거지였어. 여기가 사회주의에 기반한 공산당의 근거지였어. 그럼 민족주의, 국민당의 근거지는 어디였냐? 이 창장강, 다른 말로는 양쯔강이라고 합니다. 이 창장강 남쪽 지방을 강남지방이라 그래요. 강의 남쪽이라 그래서. 여러분 창장강 봤어요? 이거 말만 강해지 거의 바다야. 엄청 넓어요. 아무튼 이 창장강 남쪽에 근거지를 둔 게 바로 국민당이었어. 그래서 실제로 만주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빼앗겼는지 알아? 만주가 막 일본이 침략당했을 때 만주를 지키던 군인들이 SOS 요청을 해요. 도와달라. 일본이 쳐들어왔다. 근데 공산당이랑 국민당이 여러분들 서로 눈치를 보느라 지원군을 안 보내. 왜냐면 도와주러 군대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통수 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만주가 허무하게 빼앗겼어요. 근데 이제 만주를 넘어서가지고 관내 지방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때도 둘이 정신 못 차리고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일본이 말려서 넘어가지고 막 관내지방 쳐들어오니까 극적으로 이 중국 국민당이랑 공산당이 힘을 합치긴 합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중국 하정이니까 우리 독립과 운동을 보면은 이 만주를 빼앗긴 다음에 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도 다 이 관내지방 넘어왔잖아. 이제 이 중국 땅에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다 바글바글 모여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도 뭐랑 뭐로 갈라져 있어요?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로 갈라져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로 힘을 합쳤을까? 아니에요. 일본이 코앞까지 쳐들어서 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관내지방으로 일본이 막 밀려오고 있고, 이 일본을 상대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도 힘을 합치는 마당에 여전히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그 당시에 민족주의나 사회주의가 힘을 합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 그걸 보다 못해 나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이었어요. 이 김원봉이 여기 이 난징 있죠, 난징. 여기 난징 얘들아, 이 민족혁명당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주요 내용인데, 이 민족혁명당, 다른 말로는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김원봉이 만든 거야. 왜 만들었느냐? 답답하니까. 김원봉이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지금 상황을 봐라. 중국, 일본이 지금 만주를 넘어서 만리장성을 넘어서 이 중국 관내 본토 지방으로 오고 있다. 이 중국 본토마저 빼앗기면 우리는 영원히 독립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독립운동을 할 거냐? 근데 일본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와중에, 저 중국의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도 힘을 합치는 와중에 왜 우리는 하나로 힘을 합칠 생각을 안 하느냐? 그냥 이제부터 내가 대장하겠다. 그냥 이제부터 내 밑으로 다 모여라. 이 중국 땅에서 활동하는 모든 민족주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내 밑으로 모여. 그냥 내가 리드할게. 내 밑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자! 라고 딱 이야기하고 내세웠던 당이
민족혁명당이에요. 자, 이 민족혁명당 대표가 누구라고 얘들아? 누구? 김원봉.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이 김원봉이 이걸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중국 땅에서 여전히 갈라져 있던 누구랑 누구의 힘을 합치기 위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힘을 합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 민족주의나 사회주의가 하나가 되는 걸 민족유일당운동, 다른 말로는 좌우합작운동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자, 이 김원봉이 내 밑으로 모여! 다 모여! 민족주의, 사회주의 모여! 하나가 되자! 라는 이 김원봉의 말에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 묵가고 있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이 이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 아래 모입니다. 민족주의고 사회주의 가리지 않고 당신이라면, 김원봉 당신이라면 우리가 리더로 인정할 수 있다 하고 김원봉 아래 모여요. 그 당시 김원봉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거든. 그리고 또 김원봉이 뭐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단 정말 순수한 이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김원봉에게 합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김원봉은 여기서 이제 뭐까지 만드냐? 일본과 실제로 싸우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군대를 만들어요. 이 민족혁명당에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중국 관 내지방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한국인 무장 조직.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거예요. 조선의용대. 여러분, 우리 의열단 공부할 때 기억나요? 의열단이 개별적인 폭력 투쟁의 한계를 느껴서 조직적인 무장 투쟁을 해야겠다. 그러려면 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배출해낸 지휘관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군대. 그게 조선의용대 그거야. 그때 단순히 그런 군대가 만든 게 아니라 민족혁명당도 만든다라고 제가 의열단 할 때 설명해 드렸죠.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의열단 멤버들이 중심이 돼서 중국 땅에서 여전히 분열하고 있던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를 하나로 모아서 민족유일당 운동 단체인 민족혁명당을 만들고 그 전부터 준비해온 그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준비해온 걸 토대로 중국 관내 최초의 무장 조직인 조선의용대까지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에 합류하지 않은 세력이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합류하지 않은 세력이 있어. 그게 바로 누구냐? 쭉쭉쭉 넘어와서 이 난징을 넘어서 쭉쭉쭉 가다 보면 여기 충칭이라고 보여요. 여기 여러분들 그 핀트에는 여기 아래에 되어 있지만 전 공간 관계상 옆에다가 적었어요. 뭐라고 적혀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쌤!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외교도시 상하이. 근데 왜 지금 임시정부가 이 내륙지방인 충칭까지 와 있어요? 윤봉길 덕분입니다. 윤봉길이 이제 일본의 상하이 축하 공연에 축하 파티에서 일본 장군들 싹 쓸어버렸잖아. 그때부터 일본이 이제 김구랑 임시정부 요원들인데 불을 켜고 찾기 시작해요. 윤봉길이 새끼 뭐 하는 새끼야? 한인애국단이라는데요. 한인애국단 리더가 누구야? 김구랍니다. 김구 모가지 현상금 걸어. 김구 목에 현상금 400억이 걸려요. 그리고 임시정부 요원들을 잡으려고 일본이 눈에 불을 켜니까 일본의 추격을 피하고 도망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자, 근데 여기 임시정부 이제 보시면은 두 번째 대한민국 저게 이제 1번이 조선민족혁명당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조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의 대표가 누구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김구죠. 그러면 김구는 왜 김원봉이 민족혁명당에 합류하지 않았느냐? 권력이 탐이 나서 김원봉 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저열한 이유가 아니야. 김구랑 실제로 김원봉은 되게 편지도 주고받는 친한 사이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네. 근데 이제 김구가 김원봉이 이제 선생님 저희랑 함께 하시죠 했을 때 김구가 정중히 거절합니다. 왜냐면 이 임시정부가 어떤 임시정부냐. 3.1운동 이후에 이 독립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온 민족 대표들이 함께 모여 만든 조직이 임시정부다. 나는 임시정부가 이 나라 독립운동을 이끌어야 한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나는 특히나 임시정부를 되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던 이봉창, 윤봉길, 한인애국당 멤버들 있죠? 그들에게 미안해서라도, 그들의 피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임시정부를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난 나의 길을 가겠다. 하고 이제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게 김원봉도 인정해요.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고서 각자 갑니다. 근데 왠지 봐봐. 임시정부는 여러분들 누구만의 조직이었냐면 민족주의자들만의 조직이었어요. 그 당시 임시정부는. 근데 얘들아 봐봐. 이름은 타이틀은 여기가 정부지만 지금 솔직히 딱 겉으로 드러난 내용 봐봐.
누가 진짜 우리의 대표 같아 보여요? 여기는 충칭에서 민족주의자들끼리 만든 조직이고, 여기는 여러분들 난징에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함께 모여 만든 조직에다가 뭐까지 가지고 있어? 군대까지 가지고 있어. 조직의 구성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민족혁명당이 훨씬 더 그럴싸하지 않나요? 이걸 여기도 임시정부도 느낀 거야. 이건 사실 말만 우리가 정부지, 실제적인 그 규모나 모든 면에서 조직이 우리보다 더 그럴싸하지 않냐. 우리도 민족혁명당을 따라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도 조직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 근데 지금 우리 누구밖에 없다? 민족주의밖에 없다. 근데 봐봐. 민족혁명당에 누구도 있어요. 민족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죠? 사회주의도 함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임시정부가, 민족주의만의 단체인 우리 임시정부가 저 민족혁명당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도 누구를 끌어들여야 한다? 사회주의를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냥 사회주의 여러분들 저희한테 오세요 한다고 올까? 아니지. 사회주의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무언가, 좀 어필할 만한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임시정부가 사회주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뭘 발표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계획서야. 우리가 일본 놈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는다면, 되찾고 난 다음에, 되찾고 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이 여름방학 계획서 세우듯이, 여름방학에 난 뭐 할 거야 계획 세우듯이,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고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입니다라는 계획서를 발표한 건데, 이 계획서에 여러분들 사회주의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여러분들 그 조소왕이라는 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 조소왕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삼균주의, 이 삼균주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건국강령이야. 그러면 이 건국강령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뭐의 내용을 알아야 할까? 그래, 이 삼균주의의 내용을 알아야겠지. 그지? 이 삼균주의가 뭐냐면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하겠다라는 거야.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하겠다. 그럼 그 균등하게 하는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이에요. 이 정치와 경제랑 교육을 균등하게 하겠다. 얘들아, 균등의 뜻이 뭐니? 균등의 뜻이 뭐야? 바로 균등은 동일하다, 평등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균등은 이퀄, 평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소왕의 삼균주의는 뭐야? 정치와 경제와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균등, 평등하게 하겠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 평등이라는 말을 어디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죠? 그쵸, 사회주의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애초에 여러분 민족주의는 평등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 민족주의는 철저한 실력에 따른 차별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 민족주의, 실력에 따른 차별을 이야기하던 민족주의의 단체인 임시정부가, 그 임시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에 뭐가 나오는 거야?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야. 평등. 사회주의가 혹할만 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치의 평등, 경제의 평등, 교육의 평등.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은, 정치는 여러분들 평등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죠. 나라의 주인은 누구야? 우리 국민이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뭐죠? 투표입니다. 투표.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인 건 국회의원과 다 누구 손으로 뽑아? 우리 손으로 뽑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선거철만 되면 대통령 후보랑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한 표만 주십시오 이러고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니야. 막 시장 와가지고 막 뭐 먹고. 왜? 그들을 뽑아주는 게 우리니까. 근데 봐봐. 삼성 회장,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재용 회장님, 돈 몇십조 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근데 그런 분들이나 선생님 같은 가난한 서민이나 똑같이 몇 표죠? 한 표예요. 막 이건희 돈 많다고 이건희는 100표. 이현규 너는 돈이 없으니까 한 표. 아니죠. 똑같은 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평등한 거잖아. 그지? 이건 동네 노숙자건 나이 20살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같이 한 표. 이게 정치의 평등이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에서 바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보통선거라 그래. 국민들 누구나 균등하게 가지고 있는 한 표. 이 한 표를 통해서 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든다는 거야. 대표를 누가 뽑는다? 국민들이 뽑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의 평등은 뭐로 이룰 수 있다? 이 민주주의 공화국 보통선거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의 평등은 뭐냐? 경제적인 평등이라는 거 모두가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노동자랑 농민이 평등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평등할 수 있을까? 그래, 똑같이 나눠 가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자. 이를 통해 농민들을 평등하겠다. 그럼 노동자들은 공장,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 있죠? 그 생산시설. 근데 땅은 똑같이 n분의 1을 해도 공장을 어떻게 나눠? 이 기계는 네 거, 이 기계는 내 거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공장 같은 생산시설은 다 일단 국가가 가지고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월급을 나눠주겠다라는 거야. 실업자 없이. 자, 이렇게 해서 경제 평등을 이루겠다는 거야. 그럼 교육의 평등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렇지. 돈이 많건 적건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죠? 무상 의무 교육. 이 얘기가 나와, 얘들아. 일단 봐봐. 얘들 정리하면은 임시정부가 사회주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합니다. 우리 이런 나라 만들겠다. 근데 임시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 어떤 나라?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기본 베이스로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세 가지가 균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야. 정치와 경제와 교육이 균등,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치는 어떻게 해? 보통 선거를 통해. 경제는 토지 분배와 생산시설 국유화를 통해. 교육은 무상 의무 교육을 통해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거 완전 사회주의가 좋아할 만한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딱 발표됐을 때 사회주의자들이 임시정부가 진짜 변했다 라고 해서 이게 딱 발표되자마자 사회주의자들이 임시정부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게 발표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임시정부도 누가 합류하게 돼요?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죠. 그죠? 자, 봐봐. 이제 임시정부도 조직의 규모만큼은 키웠어. 그치? 이 민족혁명당에도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함께 있고 임시정부도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함께 있죠. 근데 여전히 딱 둘을 비교했을 때 조선민족혁명당에는 있지만 임시정부에는 없는 게 있죠. 뭐죠? 그쵸, 군대가 없잖아, 임시정부는. 그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죠. 그래서 임시정부도 군대를 만듭니다. 그 군대가 바로 정말 단일 독립군으로서는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된 바로 한국광복군이에요. 한국광복군. 이 한국광복군의 사령관이 누구였냐? 기억나요? 그 30년대 만주지방에서 한국 북만주에서 한국 독립군을 이끌던 장군 지청천. 그 지청천이 여기 사령관이 되어서 이 한국광복군을 이끕니다. 자, 이제 어쨌건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임시정부나 민족혁명당이나 둘 다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를 끌어들인 민족유일당 운동이고 민족유일당 단체고요. 군대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됐죠. 그죠? 근데 남의 나라 땅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이유, 누가 얘들을 도와주고 있었냐? 이 강남지방에 있던 국민당이 얘들을 다 도와줬어. 김원봉의 민족혁명당도 서포트해주고요.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서포트해줍니다. 왜 이렇게 서포트해주냐? 남의 나라 땅에서 군대를 만드는 거가 허용했다니까? 누구 덕분에? 다 윤봉길 덕분이에요. 윤봉길 의거 이후에 국민당의 장제스가 한국인의 독립운동은 다 하게 해줘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지금 상황은 이해가죠? 지금 딱 이제 민족혁명당, 임시정부 이 둘로 지금 독립운동 단체들이 딱 양분화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민족혁명당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원래 여러분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래요, 임시정부예요. 그럼 왜 여기로 왔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임시정부가 워낙 별 볼 일 없고 워낙 비리비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임시정부가 저거 어떻게 하냐 해서 민족혁명당에 합류한 거야. 그지? 근데 지금 임시정부가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게 조직의 규모도 키우고 군대도 만들고 화려하게 부활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민족혁명당에 있는 민족주의 애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우리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어디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임시정부로 가자. 왜 따로 떨어져 있냐? 우리의 아까 마음의 고향 같은 임시정부로 돌아가자 해서 이 민족혁명당에 있는 민족주의는 어디로 돌아가길 원해? 임시정부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야. 그리고 이 민족혁명당에 있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
지금 일본이 여러분들 이 만리장성을 뚫고서 이 중국 관내로 막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 무대는 어디일까요? 그래, 이 황하강 이북 쪽인 화북지방, 이 사회주의, 중국 사회주의자들인 공산당의 근거지인 화북지방이 전쟁의 주 무대였어. 그래서 이 공산당 사회주의는 여기서 막 싸우고 있단 말이야. 사실상 이 강남지방은 전쟁의 주 무대에서는 좀 비껴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말하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이 중국 민족주의자들의 지원이나 받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중국 사회주의 동포들은 지금 저 화북지방에서 일본과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강남지방에서 이 국민당의 지원이나 받으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 이러려고 한 거 아니지 않냐? 어디로 가자? 공산당이 있는 화북지방으로 가자. 가서 중국 사회주의 공산당 동포들과 함께 손잡고 일본이랑 싸우자. 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민족혁명당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갈라질 위기에 처한 거야. 자, 이 상황에서 리더인 김원봉이 어떻게 했을까? 만약 김원봉이 권력 욕심 있는 사람이면 야, 어떻게 만든 조직인데 가지마, 내가 리더야 이랬을 텐데 김원봉은 애초에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하도 못 뭉치니까 나라도 중심이 돼야겠다 했던 거지 본인이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김원봉이 말합니다. 오케이, 우리 각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독립운동 하자. 그게 더 효율적인 거다. 떠나자.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이 어디를 이동을 하느냐? 여기 난징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러양, 지도에는 화살표가 그어져 있죠. 이 러양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김원봉이 말해요. 각자 가고 싶은 대로 가자. 뭐 이제 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처럼 가고 싶은 대로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민족혁명당 내에서 사회주의를 믿는 애들, 사회주의를 믿는 애들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 연안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민족혁명당 내부에서도 임시정부와 합류하기 원했던 민족주의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으로 가요.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민족혁명당 여기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혁명당인 이 조선의용대가 이제 갈라진 거야. 사회주의 애들은 중국 공산당과 합류하기 위해 연안으로 가고 민족주의 애들은 임시정부랑 합류하기 위해 충칭으로 오고. 자, 근데 어디가 더 많았을까? 당시 이 민족혁명당에 있는 이 조선의용대, 이 군인들이 이제 갈라진 거잖아. 민족주의가 많았을까요? 사회주의가 많았을까요? 사회주의가 훨씬 많았어요. 맞죠?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상당수 사회주의였다고. 당시에 여러분들 이 중국 공산당과 합류하기 위해 떠났던 애들 사회주의 대표가 김원봉의 사촌이었던, 뻥치는 거 아니야? 김두봉, 원봉 두봉, 공짜 돌림이었나봐, 그 집안 형제들이. 그래서 김원봉의 사촌이었던 김두봉, 그가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이죠. 사회주의 세력. 얘들은 연안으로 갑니다. 근데 얘네가 몇 명이었냐? 8,000명이었어. 8,000명. 그런데 이제 민족주의 믿는 애들은 임시정부로 합류한다고 했죠? 이 민족주의를 믿는 애들은 누가 데려갔냐? 김원봉. 김원봉 본인은 이제 사회주의보다는 임시정부, 민족주의로 합류할 생각을 갖고 일로 갔어요. 그러니까 김원봉은 사회주의랑은 좀 거리가 멀어. 만약에 김원봉이 사회주의였으면 일로 갔겠지. 근데 이제 김원봉은 본인이 좀 더 이제 민족주의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일로 옵니다. 김원봉이 이제 조선의용대 일부를 데리고 와요. 이게 몇 명이었냐? 300명. 그러니까 봐봐. 8,300명 중에 8,000명이 사회주의였고 300명이 민족주의였던 거야. 그러니까 훨씬 규모가 크죠. 그죠? 어쨌건 김두봉이 이끄는 8,000명의 조선의용대는 중국 공산당과 합류하기 위해 연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게 여기 나와 있는 조선 독립동맹이에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얘들아. 그리고 김원봉이 이끄는 300명의 조선의용대는 충칭으로 와서 어디에 합류해? 임시정부에 합류합니다. 근데 임시정부에서 군대가 있죠. 뭐? 광복군. 그러니까 김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어디에 합류하는 거야?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내신에서 가끔 장난치는 게 전후하게 장난을 쳐. 이렇게 물을 맞아 틀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임시정부에 합류하고서 광복군이 조직되었다. 이런 맞아 틀려? 틀린 거야.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오기 전에 이미 한국 광복군은 있었어. 이미 만들어진 광복군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한 거예요. 이거 가끔 장난 많이 치더라고,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가 합류했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합류했다라는 거.
자,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김원봉이 300명의 조선인들을 끌고 왔죠. 이 전에 광복군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30명이었다. 총대장인 지청천을 포함해 30명이었어. 이게 군대예요, 여러분들? 야, 30명이잖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사실상 말만 군대지 전투력이라고는 있지도 않았어. 근데 김원봉이 300명을 끌고 온 거야. 이때부터 좀 군대다운 군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내가 김원봉이 대단한 게, 내가 생각해봐. 너네가 300명이 너희를 따르는 300명의 구활 이끌고 새 조직에 딱 들어갔어. 근데 와보니까 기존의 조직에 30명끼리 나 대장이요, 나 부대장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야, 지금 내가 데리고 온 300명, 이거 다 내 부하들이야. 야, 30명 가지고 무슨, 야, 이제부터 이 조직은 내가 대장이다. 보통 이러지 않을까? 그잖아. 30명 있는데 300명 데려왔으면 당연히 내가 대장을 해야지. 근데, 김호기 대단한 게, 지청천한테 바로 말해요. 나는 권력 싸움 할 마음 없다. 나와 나를 따르는 우리 300명의 조선의용대 부하들은 광복군의 리더인 지청천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당신이 총대장 계속해라. 나는 당신 밑에 부하가 되겠다. 하고 먼저 숙이고 들어갔어. 갈등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합류한 다음에도 여전히 광복군의 리더는 지청천이었어요. 김원봉은 그 지청천 밑에 부사령관으로 들어갑니다.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 같으면 야 꺼져 이랬을 텐데 참 대단한, 저랑은 참 그릇이 다른 분이죠. 자, 이때부터 이제 광복군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좀 활동할 만한 그 규모가 된 거잖아. 300명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합류한 다음부터 본격적 활동을 합니다. 뭐부터 하냐? 일단 일본의 분필 왜 이렇게 많이 깨질까요? 교실이 습한가 봐요. 여러분이 있을 때 안 그런데 이게 혼자 있으면 좀 습한가 봐요. 사람이 없으니까 으슥하네요. 일본의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라는 게 뭐냐면 뭐 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원래 여러분 국가 대 국가가 전쟁을 할 때는 딱 민지 말을 해야 돼요. 현 시간부로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싸워야 돼. 이걸 안 하고 싸우면 국제사회에서 완전 왕따 당해요. 어떤 나라도 말을 믿어주지 않아. 근데 이거 누가 하냐? 내가 내가 뭐 유튜브 킨 다음에 자, 현 시간부로 대한민국 일본과 전쟁입니다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없어. 왜 미친놈이가 싶겠죠. 그죠? 싫어하면 잔뜩 먹겠지. 이거 누가 하냐? 그 나라의 대표만이 할 수 있어.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 일본에게 선전포고 한다 그러면 누가 나와서 해야 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2020년 10월 오늘 며칠이죠? 10월 26일부로 대한민국은 일본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야? 선전포고는 그 나라의 대표가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한 거야? 임시정부가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이제 이 나라의 대표는 누구다? 우리 임시정부가 한국의 대표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을 대표해서 일본의 전쟁을 선포한다 라고 한 거예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점심금 여러분들 당시 상황이 어땠냐? 얘들아 잠깐 일로 와봐. 당시 세계 상황을 좀 봐야 돼. 그 경제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본이 식민지를 찾으려고 전쟁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 경제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해. 나의 나라에 남아도는 물건을 팔기만 하면 돼. 그 누구는 상대적으로 이걸 쉽게 극복해요. 식민지가 엄청 많았던 여러분들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은 경제 위기를 쉽게 극복을 합니다. 왜? 남아도는 물건 식민지 팔아버리면 그만이거든. 근데 누구는 이게 극복이 안 돼.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해서 식민지를 다 뜯겼거나 식민지가 있더라도 조금밖에 없는 나라들이 있어. 그게 바로 누구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식민지로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키죠. 얘네가 한 팀을 먹어. 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 병신 만들어도 돼 했던 게 얘네야.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추축국이라 불러요. 근데 얘네들이 빼앗으려는 식민지가 다 이미 누구 땅일까? 이미 다 영국, 프랑스, 미국 거야.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의 식민지를 뺏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맞짱을 뜨거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미국이 편먹고 얘네랑 싸워. 얘네를 우리가 뭐라 그래? 연합국이라 그래요. 이렇게 맞짱이 뜨게 된 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월드워 2. 2차 세계대전이야. 이게 전 세계가 정말 사망자만 5천만 명이 나온 집단 광기의 현장이야. 사망자만 5천만 명이야, 얘들아. 대한민국 인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연합국에 나중에 가면은 소련도 들어오고 일본에게 쥐어 터지는 중국도 들어오고 하는데 어쨌건 지금 우리 임시정부가 누구에게 선전포고 한 거야? 추축국의 일원인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누구 편 들어야 돼? 그지? 일본과 싸우고 있는 연합국에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연합군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 이 연합군으로 일본과의 전쟁인 대일전에 참전합니다. 근데 얘들아, 내가 아까 말했지. 사망자만 5천만 명인 전쟁이야. 기본적으로 동원되는 군대의 규모가 수백만 명끼리 싸우는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광복군은 몇 명? 330명이야.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바다에 잉크 하나 빠뜨리는 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한국 광복군은 이 전쟁에서 진짜 막 람보처럼 두다다다 한 게 아니야. 우리는 주로 어디에 쓰였냐?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좀 암호해독이라든가 포로신문. 봐봐. 일본과 싸우면서 일본군 포로가 잡힐 거 아니야. 영국이랑 미국 애들한테. 근데 영국이랑 미국 애들 일본어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우리는 일본어 할 줄 아니까 그 일본 그 포로들을 신문하거나 일본 놈들의 그런 암호를 해독해 주거나 그런 좀 정보 작전에 투입이 됐지. 광복군이 실제로 전투를 한 건 없어요. 그럴 만한 규모가 안 돼. 주로 이제 인도나 미얀마 쪽 전선에 투입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의외로 많이 나와. 인도랑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근데 이제 직접적인 전투 병력이 아니라 암호에도 포로신문 해서 이건 뭐 이제 이거 좀 적어둡시다. 인도랑 미얀마. 이 보기가 잘 나와. 인도랑 미얀마 전선. 여기로 투입됐다. 원래 인도랑 미얀마가 영국이랑 미국 식민지였는데 일본이 이거 뺏으려고 막 달려들었거든. 여기에 이제 광복군이 가서 암호해독 같은 거 해줬어요. 자, 근데 김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조, 서포터 정도, 딜러가 아니라 서포터의 역할만 해서는 우리의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김구가 우리도 딜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뭘 준비하느냐? 이거 되겠죠? 이건 잘 나와.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걸 준비합니다. 말 그대로 어디로 가자? 국내로 진공하자. 국내가 어디야? 우리 입장에서 국내가 어디죠? 그렇죠. 정말 되찾고 싶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잖아요. 여기. 이 국내로 우리가 진공을 해야 한다라는 작전을 준비합니다. 이게 여러분 프로젝트 이글, 독수리 작전. 독수리가 날개를 피고 먹이를 낚아채로 쫙 내려가듯이 우리가 국내로 진공하자. 이름 되게 멋있죠? 프로젝트 이글, 독수리 작전이었는데 이걸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잖아. 광복군이 우리나라 어떻게 갈 거야? 뭐 걸어갈 거예요? 뭐 바다에 막 헤엄쳐서 갈 거야? 비행기 타고 뿌앙 그 공포 특전대 내리셔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너 배틀그라운드 할 때 한 지역 점령할 때 비행기에서 붕 떨구잖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그런 걸 준비할 만한 장비가 없죠. 비행기도 배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 혼자 힘으로 한 건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 아메리카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미국. 여기 위드라고 적은 거야. 위드가 뭔지 알죠? 위드 모르면 내가 따질 거야, 너네. 미국과 함께 이 작전을 준비합니다. 당시 미 정보국 OSS, 오늘날의 CIA가 이걸 함께 준비해줘요. 그래서 준비 되게 많이 해. 막 잠수하면서 내리는 훈련, 비행기에서 막 낙하산 피고 내리는 훈련, 이걸 하거든, 얘들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광복군 규모가 330명이라고. 나중에 다 해봤자 500명 정도밖에 안 늘어. 1000명도 채 안 돼. 근데 얘들아, 봐봐. 이 500명이 다 안 보여요? 여러분, 실제로 봐봐. 500명이 그래. 미국의 도움 받아서 비행기에서 이제 미국의 그 비행기 타고 부앙 해가지고 500명을 우리나라에 떨궜다고 해보자. 국내 진공작전 했다고 해보자. 성공할까요? 아니야, 얘들아. 어떻게 500명으로 나라를 되찾아? 이거는 가는 순간 어떻게? 다 죽는 거야. 이건 200%다 죽으러 가는 자살특공 된 거야. 이거를 몰랐을까? 아니야. 김구부터 직천청, 김원봉 이 작전에 투입되는 한국 광복군은 이 국내 진공작전 죽으러 가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가면 다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합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 서포터 역할만 해서는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봐봐. 일본이 망했어. 독립을 했어. 그럼 이제 우리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싸웠다. 이제 이 나라는 우리 거다 해봤자 얘들이 말할까요? 야, 우리 사망자만 5천만 명이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릴 동안 너희 뭐 했어? 뭐 암호해도? 뭐 포로신문? 장난하냐? 버스 탄 주제에 닥치고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흔히 말하는 버스 탔으면 가만히 쓰게 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게임할 때 서포터 인정 안 해주잖아요. 서포터 버스 탔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우리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우리도 딜러 역할 수행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 거다. 라고 할 말이 있어야 하니까 목숨 걸고 이런 작전을 준비했던 거야. 근데 이 작전은 준비만 합니다. 실제로 이 작전은 시도되지 못했어요. 왜? 일본이 너무 빨리 항복했어. 이 프로젝트 이글 디데이가 언제였냐? 1945년 8월 20일이었어요. 근데 알죠? 광복 언제 했죠? 8월 15일. 일본이 미국의 원자폭탄을 빠방 두드려 맞은 일본이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해.
그래서 작전 시행 5일 전에 광복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백범일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김구 선생님이. 그래서 주변에서 선생님 기뻐하세요. 일본이 항복했답니다. 우리 광복했어요. 하고 주변에서 와 기뻐하는데 김구가 너무나 원통하다. 큰일 났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준비했는데 국내 진공작전을 시행도 못 해보고 남의 손에 의해서 버스 탄 채로 독립을 했구나.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가 독립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없다? 우리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거다. 이제 이 다른 강대국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갈갈이 찢겨질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구절이 나와. 이 김구의 걱정은 현실됩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지 못해서 발언권이 줄어들고 버스 탔다라는 그런 좀 오명 아래 발언권이 거의 약해지긴 해요. 이게 참 안타깝죠. 이게 작전이 정말 시행됐으면 우리는 피를 흘린 만큼 당당하게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국내 진공작전은 준비만 했고 실제로 시도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국내 진공작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 300명의 김원봉과 조선의용대 민족주의 계열 말고 중국 사회주의 공산당과 합류하기 위해 떠났던 김두봉과 그를 따르는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의용대 8,000명. 이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들은 연안에 가서 뭘 만드냐?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건 좀 지울게요. 이게 중국 공산당 국민당. 자, 이 조선 독립동맹,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기다가 적을게요. 이 조선 독립동맹은 여러분들, 대표가 누구야? 지금 온 게 누구예요? 김두봉이죠, 김두봉. 조선 독립동맹의 대표는 김두봉입니다.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김두봉. 자, 이 김두봉과 함께 왔던 군대, 조선의용대, 얘네가 그 군대 이름을 바꿉니다. 뭐로 바꾸냐? 조선의용군으로 바꿔야 되더라. 의외로 한 글자 차이지만 이거 내신에서 킬링 포인트로 잘 나와. 왜냐면 대보다 큰 게 군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봐봐, 한국광복군이잖아. 육군, 해군, 공군, 국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선의용대가 더 규모가 커졌다 해서 본인들을 조선의용대에서 이제 군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독립동맹은 누가 힘을 합친 단체야? 그치?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과 중국 사회주의인 누구? 공산당 애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조직이야. 여기 누가 없어요? 민족주의가 없어요, 얘들아. 방금 봤듯이 민족혁명당이나 조선민족혁명당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함께 모여 만든 민족유일당 운동단체지만 이 독립동맹은 순수하게 정말 사회주의랑 공산당만의 조직. 그러니까 붉은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조직이야. 여기 민족주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김도봉과 이 조선의용대 8,000명, 조선의용군을 만들고 중국 공산당과 힘을 합쳐서 이 화북지방에서 밀고 내려오는 일본군과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실제로 정말 여러분 냉정하게 진짜 이 당시에 일본과 최전선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운 건 이 조선의용군이에요. 이 조선의용군은 갈수록 규모를 늘려 계속 사람들이 막 합류해서 조선의용군은 시작은 8,000명이었지만 나중에 광복 직전에 몇 명까지 늘어나냐? 2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것도 일본과의 그 수년간의 전투로 단련된, 정말 전투의 베테랑, 전투 귀신으로 단련된 2만 명의 조선의용군으로 늘어납니다. 이 대표적인 전투가 있어. 막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전투 해가지고 정말 일본군이랑 치열하게 싸워요. 중국 공산당에서 오늘도 이거 애들이, 중국 애들은 걔들 역사식 이거 배워. 그 조선 사회주의 애들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웠다 해가지고 중국 역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배우는 사건이야, 이거. 근데 쌤, 그럼 솔직히 규모로 보나 활동 내용으로 보나 광복군의 활동도 물론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얘네가 더 화려하게 싸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규모가 2만 명이라고. 2만 명 대 300명이야, 얘들아. 근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배우고 끝나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이 김두봉과 조선의용군 2만 명은요, 1945년 8월 15일 광복한 이후에 국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얘들은 어디로 가느냐? 북한으로 가요. 그리고 얘들이 뭐가 되냐? 북한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민군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2만 명의 조선의용군이 북한 인민군으로 변하는 거야. 얘네가 중심이 돼서 북한 인민군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김두봉과 조선의용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과 치열하게 싸운 독립군으로 봐야 될까요?
나중에 인민군이 뭐 하죠?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으로 남한으로 밀고 내려오죠. 6.25 전쟁, 동족 상잔을 일으킨 빨갱이군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잖아, 얘들아. 독립군이야, 빨갱이야, 얘들은? 그것 때문에 한동안 얘들은 역사책에서 지워진 애들이었어. 얘들아, 한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걸 수업 시간에 가르치면은 난리 났어. 나 아마 잡혀갔을걸? 어디 한국 교사가 빨갱이 인민군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을 거야. 이제 최근 들어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얘들이 나중에 인민군이 된 건 맞지만 그래도 얘들이 일제강점기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과 싸웠다는 그 팩트는 사실이지 않냐. 구분하자. 해서 잘한 건 잘한 거대로 가르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대로 하자 해서 최근 들어서 이름이라도 언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좀 그리고 북한 역사 시간에는 광복은 안 배워, 얘들아. 북한 역사 시간에 뭐만 배워? 이것만 주구장창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역사라고 하는 게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남한에서는 광복군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에서는 조선의용군 중심으로 이런 거 구분 없이 배우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3개 봤죠, 여러분들. 지금 봐봐, 흐름 봐봐. 처음에 이제 민족혁명당 임시정부 나눠졌다가 이 민족혁명당이 러양에서 해산하면서 이제 독립동맹과 임시정부 이 2개로 나눠졌죠. 그죠? 지금 갈라진 거지, 그지?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 관내 지방의 그 독립운동 단체들의 변화고요. 이제 국내, 간단하게 국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도 있어요. 4번째. 조선 건국동맹. 이 건국동맹은 여러분들 30~40년대 국내 독립운동할 때 배웠어, 얘들아. 누가 만든 거야? 여운형. 또 부러졌어요. 대표 여운형. 이 여운형이 국내에 있던 누구? 갈라져 있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한데 모아 만든 단체입니다. 왜? 뭘 준비하자?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1944년에 만들어져요. 맨 마지막에 만들어져. 누가 봐도 일본이 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뭐 하자? 일본이 망한 이후를 준비하자. 일본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준비를 하자. 근데 일본이 망하고 나서도 우리끼리 이렇게 갈라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조직을 하나로 합치자 해서 만들어진 게 건국동맹입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이죠. 그리고 실제로 1년 있다가 뭐가 돼요? 광복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하던 이 건국이라는 미래가 뭐로 다가온 거야? 현실로 다가온 거야. 그래서 얘들이 조직 이름을 뭘로 바꾸냐? 지울게요, 이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바꿉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조직을 우리가 한번 시험에 나오는 걸로 다시 한번 재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빈 공간에다 써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민족혁명당, 임시정부, 독립동맹, 건국동맹 이 4개의 독립운동 단체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이 4개 중에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든 조직은 뭐죠? 그죠? 조선 민족혁명당. 또 그쵸,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있죠? 국내에 있던 조선 건국동맹. 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독립동맹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얘들아. 독립동맹은 순수하게 그 사회주의 단체들이에요. 사회주의 단체, 민족주의 없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들아 봐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독립운동 단체는 뭐죠? 맨 처음에 이제 임시정부랑 민족혁명당으로 양분화되어 있다가 임시정부가 화려하게 부활하고서 이 민족혁명당이 러양에 회산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자 이래가지고 민족주의 계열은 김원봉과 함께 임시정부에 합류했고 사회주의 계열은 화북지방으로 가서 연안에 가서 공산당과 합류해서 독립동맹을 만들죠. 그죠?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마지막에 광복 직전에 남아있던 조직은 뭐밖에 없어. 민족혁명당 빼고 충칭의 임시정부, 연안의 독립동맹, 국내에 있던 건국동맹. 마지막에 남은 건 이 3개야. 그치? 민족혁명당은 그 중간에 사라지니까 이 3개가 남아있는 거잖아. 이 3개가 각각 계획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고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입니다 라고 건국강령을 발표했잖아요. 이걸 임시정부가 발표한 게 아니야. 임시정부야 본인들이 대표라고 주장하겠지. 하지만 얘들은 다 자기네가 대표라고 주장하거든. 그러니까 각자 건국동맹도
독립동맹도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고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입니다라는 계획서를 발표해요. 임시정부처럼.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이 건국동맹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 독립동맹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 임시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 그들이 발표한 계획서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좀 적어볼게요. 네, 거의 끝났어 얘들아. 이 조선 화북지방에 있던 조선 독립동맹, 그리고 국내에 있던 조선 건국동맹, 그리고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세 개의 조직들이 각자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발표했던 건국강령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공통점. 일단 정치적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을까? 누가 주인되는 나라? 왕, 양반, 귀족?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국. 국민의 손으로 나라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민주주의, 공화국.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경제? 잘 사는 놈만 잘 사는 경제, 지주자본가를 위한 나라? 아닙니다. 노동자랑 농민이 평등한 균등 경제. 그래서 똑같이 나와.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어야 하고 생산시설은 국가가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온 국민에게 평등한 일자리와 월급을 주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사회적으로는 온 국민이 원한다면은 돈 안 내고 돈 내지 않고 무상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친일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5년 동안 같은 민족을 빨아먹던 친일파 어떻게 해야 한다? 싹 다 처리해야 한다. 봐봐,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다 똑같아. 그 프린트에도 그 자료 나오죠?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렇게 그들이 바라는 미래가 똑같다면 굳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따로따로 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실제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이야기인데, 광복 직전에 독립동맹의 김두봉, 임시정부의 김구, 건국동맹의 여운형이 우리 조직을 하나로 합치자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이게 선거 직전까지 막 세부적인 조율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안 됐냐? 일본이 너무 빨리 항복했어.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만약이지만 일본이 좀만 더 오래 버텨서 이 세 개의 조직이 하나로 힘을 합치고 이 국내 진공작전으로 우리가 피를 흘리고 그렇게 우리가 독립을 단일한 체제 아래서 독립을 했다면 우리 한국 현대사가 정말 많이 바뀌었을 텐데, 일본은 마지막까지 도움이 안 되죠. 너무 금방 항복해서 다 무효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가 3, 40년대 이 만주를 넘어서 이 관리장성 안쪽 관 내지방에서 어떻게 독립운동이 일어났는가를 공부했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드린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